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좋아요. 이런 반응 좋습니다. 오실 때 좀 헤매셨어요? 여기 자주 오시죠? 자주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죠?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지금 이제 퇴근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 보시고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저를 알고 계신가요? 아세요? 네. 책을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온 그 귀한 시간을 충분히 정말 잘 왔다. 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프로필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예요. 그게 더 저한테는 더 큰 일이고요. 3월 달이 진짜 바쁜 달이에요. 오늘도 저희 막내가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아세요? 1학년 입학하면 되게 바빠요. 엄마들 반 모임도 있고 해서 점심 때 또 반 모임 가서 얼굴 비치고 우리 애기 좀 잘 챙겨주세요 하고, 또 내일은 둘째 아이는 고등학생이거든요.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있대요. 거기 또 가야죠. 큰 아이는 대학생이에요. 제가 그런 상태에서 이 경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 저희 막내가 100일이었어요. 100일 된 아이를 낳고 나서 경매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갔잖아요. 이제 7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는 그냥 평범한 투자자였어요. 그냥 좌충우돌 하면서 혼자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물어가면서 했던 그런 평범한 투자자인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죠. 이 책 한 것 때문이에요. 이 책을 제가 3년이 조금 안 됐나 봐요. 3년 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경매 시작하고 3년 됐을 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초보잖아요. 무슨 일을 했을 때 3년밖에 안 되면 사실 초보죠. 3년 차 초보가 진짜 초보에서부터 3년 될 때까지 이야기를,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솔직하게 쓴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 이렇게까지 될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런 거죠. 제가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고 제목을 줬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서 경매를 했어요. 여러분도 돈이 없으시죠?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 제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없는데. 그 마음에 이 책을 들어서 읽다 보니까 진짜 괜찮네? 라고 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독자분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경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막내를 낳고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큰아이랑 막내랑 띠동갑이죠. 늦둥이에요. 늦게 39살 때 제가 막내를 낳았어요. 꽤 그래도 관리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주시면 제가 또 막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기를 딱 낳고 나니까 사실 뭐 이렇게 럭셔리한 그런 거 상황에서 난 게 아니에요. 다들 이제 늦둥이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는 많이 힘들게 낳으세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막내 낳고 애 셋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게다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게 출산 휴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잖아요. 쉬게 됐죠. 그 전까지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내가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쉬면서 보니까 이 막내 아이까지 잘 키우려면 뭔가 뾰족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했어요. 아무거나 막 강의 듣고 뭐 돈에 관련된 모든 강의, 책 다 보고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경매였어요. 그래서 경매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럴듯해요. 한번 내가 해보자 라고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죠. 참 대담하게도 경매를 알고 나서 3주 차에 첫 입찰을 했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부동산에 관련돼서도 뭐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크게 말아먹진 않겠다. 말아먹을 것도 없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보증금 하고 그랬거든요.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죠. 그리고 2달 만에 첫 낙찰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도 살고 있는 저희 집이에요. 그냥 거기 그냥 살아요.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익숙해져서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초본을 보면 이사를 엄청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 사는 게 가장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낙찰 받고 10년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건데 너무 좋아요. 내 집을 갖는다는 게, 정착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도 없이 낙찰을 받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집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경매를 하게 됐죠.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첫 낙찰 받고 우리 아이가 한 1년 돌 안 돼서 6개월 넘어서 그때쯤에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경매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너무 좋았던 거는 처음에 좋은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한 3개월 만에 한 1,500만 원을 수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에 뛰어들었겠죠. 근데 그때 세금을 1,500만 원을 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금이.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서 2년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가지게 됐죠. 그래서 물건이 점점 많아져서 21채까지 가지게 됐던 거고요. 지금은 줄이고 있어요. 대출 상황도 제가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채 비율을 좀 낮추면서 제 재무 건전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매도도 했고요. 또 전세를 월세로도 바꾸고 해서 대출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경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돈이 아주 없으면 힘듭니다. 저는 돈이 없이 시작을 했더니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잔금 맞출 때마다 막 피가 말라요. 그거 못 맞추면 보증금 떼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라고 건네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은 조금 적은 돈이라도 있게 가지고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으셔야 마음이 좀 덜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적었습니다. 사실 제가 책에 별로 숨긴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강의 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다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3년 전에 썼던 그 이야기와 지금 현재 상황이 약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오늘 이제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 사려는 사람한테 경매란 뭘까요? 뭐예요? 경매 뭐죠? 저는요, 아울렛이라고 생각해요. 경매는 부동산의 아울렛이다. 그러면 아울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백화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은 백화점이다. 아름답죠. 예쁘잖아요. 우선 예쁘게 진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모든 게 반짝반짝한 새로운 모델들. 인테리어도 저는 백화점은 잘 좋아하진 않지만 모델하우스 가는 건 굉장히 즐겨해요. 재밌어요. 새로 나오는 이제 인테리어 스타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저희 집 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우선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쁘니까. 그래서 분양은 백화점인데요. 이 아울렛에 오셔서 백화점 물건을 찾으시면 조금 곤란해요. 간혹
경매 물건이 뭐 물건이 뭐 지저분해요. 뭐 안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어두컴컴해서 골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골목에 환한 백화점으로 가시면 돼요. 경매 물건은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죠.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 자체가 약간 백화점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우리가 좋은 아이들을, 괜찮은 아이들을 찾는 게 우리의 일이죠. 매매는 저는 마트라고 생각을 해요. 롯데마트? 뭐 이 정도? 마트도 괜찮아요. 저는 경매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매매도 얼마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는 수단일 뿐이죠. 우리가 집을 싸게 사는 게 목적이지 경매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경매에서 입신양명하고 이름을 날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좋은 가격에 남들보다 더 싸고 좋은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을 사는 게 목적인 거지 경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은 매매로도 투자를 지금 동시에 같이 네, 네, 매매도 합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로 비율을 어느 정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작년에는요, 낙찰가가 매가를 넘어서는 물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50% 이상 됐어요. 낙찰가가 너무 높아서 고가 낙찰 물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매매를 추천을 했고요. 사실 저는 팔았죠. 저는 좀 팔았고요. 사실 분들한테는 매매를 추천을 했죠. 그리고 또 올해도 사실 경매 낙찰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금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매가가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 그런 물건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낙찰가랑 비교해서 나쁘지 않은 가격들이 있거든요. 저는 추천합니다. 네. 경매만 고집하시면 좋은 물건을 가질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트에서 물건을 잘 고르려면 경매를 아셔야 돼요. 경매를 아는 사람이 일반 매매를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금매, 이거 진짜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분들이 권해주시죠. 물론 싸겠죠. 근데 그게 싸다는 게 제 기준으로는 낙찰가를 같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낙찰가 기준 없이 어떤 가격으로 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호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격이 있으니까 경매를 아시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좋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게 맞아요. 경매는요, 쉬워요. 경매 어렵나요? 오늘도 제가 아까 엄마들 모임에 갔다 왔다 했잖아요. 나는 나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하기 싫은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 TV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막 이러는 거야. 그 얘기는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질문이 어렵지 않나요? 어려운가요? 경매? 어려운가요? 쉽지는 않지 뭐 솔직히. 그죠? 왜 어렵냐면 단어가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법률 용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글을 읽으려면 중간중간에 단어를 해석을 해야 돼요. 네이버 검색을 좀. 전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검색을 해가면서 마치 영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되게 쉬운 책들도 많고 또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훨씬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근데요, 법률 용어에 발목을 잡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별로 대단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게 써놓을 뿐이에요. 그저 원리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물건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근데 뭐 계속 몇 년씩 해야 될 그런 공부가 아니라 몇 달, 한 달, 두 달, 석 달만 바짝 공부하시면 그 원리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마치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왜 이 물건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오는 도중에 뭔가 나한테 문제가 될 만한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여행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잘해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낯선 것을 좋아하고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매를 잘해요. 그리고 막 호기심이 많아서 이게 뭐지? 막 파헤치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자유직으로 바꾸면서 진짜 좋은 거 하나가 아무 데나 여행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좋은데요. 재작년에 크로아티아를 갔어요. 환상은. 제가 꿈에 그리던 곳을 갔는데 제가 갔다가 오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너 영어 되게 잘하나 보다. 그거 어떻게 가냐? 자유여행 가잖아요. 우리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패키지 정말 싫어하죠. 영어 못해도 되잖아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도시를 정하고 딱 정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언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도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뭐 상가? 모든 상가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나 강남 갈 거야. 그럼 강남에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물건과 그 물건을 내가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지. 권리 분석 막 백날 공부하고 아무리 법률 용어 다 외워도 그거는 아니에요. 마치 이제 한 번 비행기 타려고 토플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현실에 많이 계시거든요. 괜히 공부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제대로 보고 이게 가치가 있는지 수익이 나는지 그 눈을 키우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공부만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내일 금요일이고 토요일이죠. 우선 관심 있는 물건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물건이 가격이 어떤지 요새 낙찰가가 어떤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단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요. 충분히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음마부터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낮에 엄마들이 또 하는 얘기가 그거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맨날 듣는 소리라서 그냥 웃었어요. 같은 학부모들끼리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웃었어요. 명도는 되게 위험하다던데. 안에 집도 못 보는데 곰팡이 있으면 어떡해요? 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낯선 사람 만나서 명도를 해야 되고 나가라는 거. 명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살고 있는 사람은 내보내는 거. 제가 명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안에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도 곰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곰팡이 퇴치는 제가 진짜 잘해요. 네. 곰팡이 퇴치 별거 없어요. 업체까지 불러서 해봤는데 결국은 몇 날 며칠 곰팡이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몇 날 며칠 잘 말려 죽인 다음에 수시로 환기를 하는 게 곰팡이 퇴치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요, 모든 물건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물건들이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물건들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막 그 어려운 물건들이 나한테 걸릴까봐 무섭잖아요. 한 걸음부터 그냥 해보세요. 그냥 가장 쉬운 물건. 물론 처음부터 저처럼 막 덤벼드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고요. 가장 무난하고 가장 쉬운, 물론 수익은 크지 않지만 연습용 물건부터 하나씩 이렇게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원래 첫 걸음 뛰기가 굉장히 힘들죠. 애기들이 한 번 일어나서 걸으려면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도 또 일어나서 걷고 또 일어나서 걷고 그냥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애기가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진다고 치명상을 입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치명상을 입을 그런 거 아니고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려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은 저도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때 항상 두렵더라고요.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울 새도 없이 절실한 마음에 두려움을 잊고 했는데요. 책 나오고 나서 책 쓸 때도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나 강의 할 줄 모르는데. 원래 그냥 직장 생활 했었고, 그냥 애 키우는 엄마가 경매하다가 강의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웠어요. 그냥 강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첫 강의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출판 기념회 이거를 하는데요. 2시간짜리 강의였거든요. 40분 만에 끝난 거예요. 정말 식은땀이 막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들한테 경매가 그런 거죠. 처음 해보는 일이라. 두려운 거 당연하고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실수만 아니면 돼요. 조금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실수가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뛰세요. 그리고 실수가 걱정되시면 물어보세요. 계속. 우리 랜드프로에서도 질문하는데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이제 투자자들이나 뭐 카페나 책 저자들이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세요. 이 권리분석 맞나요? 네. 한 걸음씩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즐거운 경매잖아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숨 걸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목숨 걸고 하시면요. 피가 말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하나하나마다, 이때 되면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사람 마음처럼, 내 마음처럼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2달 안에 명도가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더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초죽음이잖아요. 이거 돈 맞추려면 한 달 안에 당장 뭐 사채 끌어서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거의 삶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권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재밌게 하시려면 따로 이제 수입원은 따로 좀 있으셔야 되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한꺼번에 큰 돈 벌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1년에 하나씩, 뭐 1년에 2개씩 이렇게 아니면은 어느 시기를 정해놓고 뭐 한 5년 후부터 내가 딱 시작할 때가 지금부터 준비 뭐 이런 식으로 또 같이 할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아요. 혼자 하면은 외롭고 지치거든요. 하다 보면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매번 폐차를 하고 효율성으로 따지면 경매가 그닥 효율성이 이렇게 딱 보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부부도 많이 하시고요. 뭐 친구, 저희는 자매가 하잖아요. 저랑 동생이랑 같이 해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이 있으면 더 재밌습니다. 너무 힘들게 말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즐기면서 하시면은 최고 좋아요. 제가 자꾸 이제 제가 엄마다 보니까 애들 얘기가 자꾸 나오죠. 공부 못하는 애한테 막 압박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가 공부에 재미를 느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이 경매를, 여러분들 회사 갔다 오셨죠? 직장인이 경매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빨리 경매에서 회사 때려치려고요. 나는 매달 내 월급만 나오면 회사 때려치려고요. 근데 대출 받으시려면 회사에 있으셔야 돼요. 네. 회사에 있으시면서 대출을 잘 받으시면서 경매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경매를 해서 뭐 수익을 내서 한 번에 연봉을 벌기도 하죠. 그럼 월급이 되게 우습거든요. 이 월급이 없어도 요거 한 2번만, 이 시간에 여기서 일할 시간에 요거 2번만 더 하면 금방 수익이 날 것 같은데요. 매달 생활비가 들잖아요. 생활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경매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활비가 들어오는 인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전 직장을 좀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임대 수익을 좀 맞춰놓고 그 다음에 경매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주부분들이라면 당장 하시라고 해요. 남편이 돈 벌어 오잖아요.
요새는 반대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누가 한 명, 부부가면 좋아요. 한 분이 열심히 이제 생활비를 버시고, 또 한 분이 경매를 하셔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게, 오늘의 생활비는 현재 하는 일로 하시고요. 내일의 생활비를 경매로 마련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바쁘잖아요. 바쁜 직장인들이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또 얘기를 하세요. 제가 시간이 안 나서 현장을 못 가요 라고 하는데 현장 가는 거는 앉아서 하는 일의 한 10분의 1 밖에 안 돼요. 주로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정보 검색을 많이 해야 돼요. 물건을 찾고 그리고 그 물건이 가격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다 정리하고 이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시간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법원을 또 가야 되는데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 그거는 위임장 써서 대리인 써서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경매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경매 당장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말리는 분들 몇 분이 있어요. 대박을 꿈꾸시는 분. 경매 하시면 안 됩니다. 본전을 잃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요. 은근 아시죠? 이렇게 사자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그게 궁금해갖고 왜 경매를 10년 이상 하신 분이 별로 안 계시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학교를 가셨더라고요. 학교. 학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 경매를 안 하시거나 이래요. 그래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한 3년차, 4년차, 5년차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을 이렇게 만지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 큰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은요, 유혹에 잘 넘어가세요. 내가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라고가 아닌가 잘 모르시겠으면 나는 대박을 꿈꾸는가 아니면 차근차근히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고수익 그런 거에 혹하시면요 본전 잃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만 원이 하찮으시다면 또 제 방법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작은 돈을 모아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 수익이 한 채당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뭐 집이 여러 채라고 하지만 그 집이 비싼 집들이 몇 채 없어요. 이번에 세종시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싸죠? 원래 세종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세종시는 아니었고 세종시 옆에 동네였는데 이제 세종시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살 때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얘를 임대를 얼마에 줬냐면 이제 5채를 샀거든요. 여러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500에 30부터 뭐 2000에 20까지 이렇게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제가 대출을 받았겠죠. 대출을 한 80% 받았어요. 그리고 월세와 보증금을 받죠. 그럼 매달 임대 수익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수익률로 따지면. 근데 왜 그러냐면 대돈이 들어간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거의 인테리어까지 다 합쳐서 한 200만 원?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을 2천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제가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임대 수익률로 따지면 저한테 임대 수익률 얼마예요? 물어보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마어마한데 돈으로 따져볼까요? 돈으로 따지면 한 채당 얼마예요? 30만 원 받아서 20만 원 내면 10만 원밖에 안 되죠. 그죠?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 하찮지 않나요? 10만 원 벌려고 그 힘든 경매를 하나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드는 표정이시네, 다. 엄청 안 드는 표정이세요. 제 물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물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임대 수익이 나요.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에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보유하는 동안에 나오는 인컴이잖아요. 제가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작년에 2채를 팔았어요. 근데 7,500만 원 됐더라고요. 내가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보증금 주고도 꽤 괜찮죠. 그게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돈이 그리 크지 않아요. 네. 물론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대박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면 얘는 이제 돈 들어간 것도 없고 좋은 가격에 팔았으니까 얘는 거의 대박인 거죠. 근데 모든 집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이 많아서 월세가 많이 들어오는 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는 돈을 최소한으로 투자를 하고 최대한으로 임대 수익을 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더 들어오겠죠. 네, 지금 그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요, 그렇게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려면 쉽지 않죠. 근데 200만 원, 20만 원짜리 10개, 10만 원짜리 20개면 한 200만 원, 뭐 300만 원은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네. 안 드세요, 아직도? 여기 너무 큰 거 바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월세가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들어오는 물건은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유치권 뭐 이런 거 설정되어 있고, 유치권 깰 때 물론 유치권은 깨죠.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깨기는 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동안에 비용이 드는 거죠. 금융 비용이랑,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소송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버는 거를 하시면서 1년에 하나씩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년에 하나씩 한 물건씩 유치권 깨면서 수익률 나는 물건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뭐죠? 투쟁하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아주 편한 물건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걱정을 달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걱정을 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경매는. 경매 시작한 분들 중에 저한테 막 여러 가지 걱정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흰머리 만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매번 이게 걱정이 취미인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취미생활 제대로 하시는 거죠. 처음에 입찰할 때부터 문제죠. 물건을 검색할 때부터 문제예요. 아니, 경매 시작할 때부터. 왜 내가 시작하자마자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왜 내가 시작하자마자 뭐 거래가 절벽이 되고, 왜 내가 시작하자마자 항상 그래요. 모든 상황에서 거래가 잘 될 때는 내가 시작하자마자 낙찰가가 너무 높은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시작하자마자 물건이 너무 없는 거고, 그런 분이 낙찰을 딱 받는 순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 이거 잘 받은 건가부터. 네. 낙찰 받으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여기 뒷골이 싸하죠. 경험해 보셨나요? 네, 뒷골이 싸하면서 식은땀이 싹 나면서 문제 있는 건가? 라는 생각 많이 하죠. 문제 없는데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나와요? 나오죠. 네, 병원 가서 다 이야기해줘요. 2등 다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다 이야기해줍니다. 물론 뭐 안 해주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낙찰 받으면서부터 이제 마음이 심란해지죠.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죠? 전 그냥 입찰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우선은 이제 잔금 하려니까 자금 마련해야죠. 그것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명도해야 되니까 그 집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가기가 싫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갔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막 고민을 하면서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또 어떡해?
이 사람은 또 어디서 만나나 또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연락처를 붙여놓고 오죠? 몇 날 며칠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제가 물건을 이제 찍어준 게 아니라 그 동생이 이 동네에서 경매를 낙찰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 어떤 아파트가 나왔대요. 그래서 가서 같이 봤어요. 오, 괜찮다. 그래서 그 물건 제가 현장 답사를 같이 해줬어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 밤이면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입찰도 전에 그렇게 걱정이 되면 여러분들이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진짜 걱정돼요.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입찰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사람은. 안 하고요. 그때 같이 이제 물건 조사할 때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 만나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 물건들 중에 동네에 매물로 나온 것들 중에서 괜찮은 물건이 있었어요. 야, 그거 사. 그거 괜찮아. 많이 올랐어요. 잘 샀죠. 그래서 경매는요, 걱정이 많으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너무 심하시니까 그냥 경매를 아시고 매매를 하세요. 경매 물건을 보시고 그 낙찰가에 맞는 매물이 나오면 그때 그거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번 꽂히면 보이는 게 없으신 분들. 그러세요? 저예요. 제가 그래요. 저돌적이에요. 마음에 들면 그냥 가요. 오죽했으면 제가 2달 만에 낙찰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 집을 낙찰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같았으면 절대 안 받을 가격에 받았어요. 좀 더 싸게 받았어야지 되는 가격이요. 물론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 집이 지금도 좋아요. 좋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겠죠. 너무 좋았어요. 단지가 너무 예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단지나 다 그렇더라고요. 동네도 마음에 들었는데 다 살다 보면 마음에 들어지더라고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마치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하트가 뿅뿅 돼서 이 집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꼭 이 집을 낙찰 받아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했죠. 원래 저는 가격을 써야 될 가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올렸었어. 갔더니 다 내 경쟁자 같은 거죠. 첫 번째 낙찰에 그런 실수를 한 다음부터는 가기 전에 정한 낙찰가에서 올려쓰는 실수는 다시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딱 보면은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성격에서 B형이거든요. 그냥 막 직진.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을 나는 직진이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나 직진이니까 사이드미러를 잘 보고 가자. 옆에서 누가 말릴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더 좋아요. 저는 제가 직진이니까 제 동생이 언니 아니야 잠시 막 이렇게 좀 말려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제 막 가고 싶은 마음을 조금 다잡을 수가 있고, 내가 직진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은 심호흡을 한 번 더 하시고요. 그리고 그 물건은 아니라도 물건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한 물건의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가족의 동의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엄마이고 여자다 보니까 더 이제 가족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요. 간혹 이렇게 남편 몰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힘들어요. 남편 몰래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낙찰받기 전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낙찰 받고 나서 막 뭐가 날라오죠. 법원에서 날라오고요. 세무서에서도 떼면은 다 날라옵니다. 그래서 막 너 왜 나 몰래 딴 주머니 찾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안 좋아지는 분도 뵀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하면 정말 좋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남편이랑 부인이랑 이렇게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남편이 이제 회사가 널널하신가? 이렇게 물건을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물건들을 검색을 해서 부인한테 주면 부인이 낮 시간 동안에 그 물건을 가서 보고 오세요. 그리고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낙찰 받고 명도하는 건 부인이 하고 인테리어 하는 거는 부인이 인테리어 하고 남편이
다 이렇게 설비하고 하셔갖고 완전히 환상의 짝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는 거요. 정말 적극 추천이요. 신기한 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인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다른 강의보다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남편이 보내서 왔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부인이 좀 돈을 벌어오길 바라시는 거죠. 나도 좀 편해보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남편이 보내는 등록도 하시고 일단 가봐 해서 오셔갖고 배워서 같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시는 그런 경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요 쉬운 경매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막 싸우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복잡한 게 싫어요. 소장 작성할 줄 알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어. 귀찮아요. 그리고 구구절절 막 한번 이제 법정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왔다 갔다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난 귀찮아요. 애들도 많은데 애들이 한 말 또 하는 것도 난 너무 싫어하거든요. 됐어. 알아들었어. 오케이. 근데 그게 저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쉬운 경매를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 나는 이제.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쉬운 경매는요, 과정이 쉽진 않아요. 과정은 어쩌면 좀 더 귀찮고, 또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말하는 쉬운 경매는 이런 거예요. 권리관계가 명확한 거. 딱 권리가 보여요. 복잡한 내용들이 없어. 그런 거는 패스. 에이, 골치 아파.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명도가 단순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단순해. 몇 가지 방법으로 그냥 단순하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매 방법을 6단계로 나눈 거예요. 이게 요새 경매책은 다 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난 너무 신기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마다 단계란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네, 알아주세요. 이게 사실 단계로 딱 자르듯이 자른다기보다는 아주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게 다 이렇게 오버랩돼서 겹쳐져서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를 갈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검색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합니다. 권리 분석이 주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더 중요해요. 권리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내가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라고 하면 현장 조사를 가죠. 현장에 가서는요. 특별한 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미리 조사한 거를 확인하는 게 현장 조사예요. 네, 저는 미리 다 조사하고 갑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는 걸 빼먹진 않아요. 꼭 가야 돼요. 내가 모르는 어떤 온라인상에 안 보이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 입찰을 하는 거죠. 마음에 들면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는데 법원 가보셨어요? 그냥 놀러 가셔도 돼요. 진짜로. 그냥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열려 있어요, 법원은. 가서 그냥 구경하시고요. 여기 교대 법원 있잖아요. 열리는 월화수 보통 화요일은 거의 열려요. 뭐 금요일은 안 열리는 날도 있는 것 같은데 가셔서 경매법정 가셔서 그냥 구경하셔도 돼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시고요. 낙찰이 되면 잔금을 내시죠. 동계사라는 게 잔금이 5단계에 들어있긴 한데요. 원래 동계사는 미리 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동계산을 잘했어도 낙찰을 못 받으면 5단계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5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잔금함과 동시에 명도를 진행을 하시죠.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면 경매 하나가 물건이 끝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뭐 여기까지가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낙찰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너무 빨리 낙찰 받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조금 연습을 좀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6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몇 분, 한 10분? 네,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